오늘의 기업은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며칠 전 미국 중앙은행에서 0.5bp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투자시장에 온기가 도나 싶었는데 트럼프와 해리스의 이 치열한 대선 경쟁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이에요. 두 고래의 싸움에서 떡고물 받아먹는 기업은 어디일지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 텃밭인 실리콘밸리의 그 CEO들이 공화당 쪽으로 조금씩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눈을 돌리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IT 산업에서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반반으로 갈려져서 지지를 한다면 IT 산업은 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IT 산업이 가장 필요한 게 뭐지? 라고 생각해보니 데이터 센터, AI 산업이니까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싶어서 전력이라는 저만의 답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력에서 가장 좋은 기업은 어디일까? 라고 생각해보고 우리나라에는 어디가 있지? 라고 생각해봤을 때 거기서 1등 기업인 시가총액 1등을 한번 파헤쳐보자 해서 HD 현대 일렉트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어떤 숫자로 경영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실까요? HD 현대 일렉트릭은 설립일자가 별로 안 되더라고요. 여기 적혀있는 날짜가 2017년 4월 3일이었습니다. 2017년, 현대치고는 너무 짧지 않나? 약간 좀 신생기업이지 않나? 라고 생각해봤더니 밑에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2017년 4월 1일에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서 전기전자사업본부가 인적 분할해서 나왔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적 분할. 모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너 정말 일을 잘하는구나. 너 이제 독립할 때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비율만큼 쏙 가지고 나가서 독립해서 신회사, 새로운 회사를 차리는 게 인적 분할이라고 우리 그때 알고 있었죠. 그것처럼 HD 현대일렉트릭도 인적 분할로 나오게 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설립일자가 그렇게 짧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HD 현대일렉트릭의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을 먼저 보고 가실게요.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알아야 숫자도 잘 이해가 될 테니까요. 현대일렉트릭은 발전부터 송전, 배전, 소비까지에 이르는 전 과정 단계에서 필요한 거를 모두 제작, 공급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발전, 송전 단계에서는 전력 변압기, 고압 차단기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변압기 알고 계신가요? 변압기라는 게 전기 전압을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라고 합니다. 가정용에서는 흔히 도란스라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여행하시는 분들은 돼지코 이런 걸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일본 여행할 때 일본은 110V, 우리나라는 220V 그 전압을 바꿔주는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변압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산업용에서는 고압 전류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중압, 저압 단계에서는 배전반, 중압 차단기 등의 배전기기가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배전기 알고 계신가요? 배전기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면 수요처, 즉 회사, 가정, 그리고 가게 이런 쪽으로 비율에 맞춰서 배분해서 보내는 장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차세대 핵심 분야라고 하네요. 데이터 센터가 전기 잡아먹는 하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전기 잡아먹는 하마가 전력을 많이 공급받으려면은 아주 적은 손실로 아주 많은 전력을 보내야겠죠? 그러면 배전기에 힘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차세대 핵심 분야인가? 라는 생각, 추측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에너지를 이용해서 운동에너지를 발전시키는 전동기 등의 회전기기가 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 분야는 여기에 풍력에너지, 풍력 발전하는 그쪽 에너지로 이용된다고 합니다. 현대일렉트릭의 갑은 누군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연결 매출 중에 5%를 초과하는 주요 매출처에는 사우디전력청, 넥스트에라, 한국전력공사가 있다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은 중동 아시아 부분에서는 사우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넥스트에라,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전력공사가 갑이다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전력청이 14.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5.7%, 한국전력공사가 5.2% 이렇게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오일머니는 강했다. 사우디 오일머니가 꿀 떨어지기 전에 미래 먹거리는 어디서 찾고 있는지 또 자세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역시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현대일렉트릭은 여기에 전력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솔루션 사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2022년 4월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HD 현대플라스포 주식회사를 인수했다고, 투자했다고 적혀 있고, 그리고 기존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전력기기를 판매하고 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현대 SDI 아니면은 거기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력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현대 일렉트릭도 하고 있었는지는 저도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경쟁자가 두 삼성과 LG가 있는데 현대가 거기서 비중을 좀 발디딜 틈을 차지할 수 있을까? 조금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규 시장으로는 수전의 연료전지, 선박용 전기 추진 시스템, 시장용 변력 전환 기기까지 공급하려고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현대 일렉트릭이 아니더라도 여기 봤을 때 수전해, 연료전지, 선박용 전기 이렇게 쓰면 친환경적으로 모든 기업이, 대기업이 여기를 보고 있구나. 그러면은 현대 일렉트릭이 아니지만 이 분야로 해가지고 다른 성장주 아니면은 가치주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큰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일렉트릭은 해상풍력 관련해가지고 지 리뉴어블 에너지와 협력을 해서 진출할 예정이라고도 하네요. 혼자 개척하는 것보다 역시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이 있다면 같이 받아서 가는 것도 좋죠. 그리고 여기에 지와 함께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진출까지 계획하고 있다. 수출 시장까지 눈여겨보고 다 계획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뭔가 믿음직스럽긴 한데 숫자가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쵸? 현대일렉트릭은 사업용 부지도 투자하고, 그리고 변압기 공장을 개선하면서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변압기 같은 공장이지만 철신 가공이라 해가지고 이쪽 부분에서도 설비를 투자하고 있다, 구축하고 있다 적혀 있으면서 이 부분을 통틀어서 전기전자 부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여기 총 투자 금액이 이렇게 있다라고 적혀 있고, 지금까지 쓴 거는 이만큼이고 남은 금액이 요거예요 라고도 적혀 있네요. 그리고 이건 진행 중이었다면 향후는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 게 대형 전동기 시험 설비 등입니다. 그렇다면 전동기 부분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면 전동기 부분이 조금 핵심인가? 이쪽 부분이 조금 사람들이 IT 산업 부분들이 부족한가? 데이터 부분은 이쪽이 기초인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투자를 잘하고 계획도 잘 세우고 있다면 들어가는 비용도 당연히 있겠죠. 거기에는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주요 계약 활동을 보니까 여기에 아까 우리가 투자 인수했다고 했던 주식회사 인수했던 게 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원래는 뉴파워 플라즈마 외로부터 인수를 했고, 그랬고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 같다라고 추측할 수 있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분당에도 글로벌 R&D 센터라고 해서 하나 세우고, 용인에 신뢰성 센터라고 해서 왠지 물건을 다 만들고, 그리고 오류, 오차가 안 나게 한 번 더 검증하는 신뢰성 센터 한 번 더 만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에도 진출해야겠죠. 헝가리, 스위스 연구소도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 연구소도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 통틀어서 연구 개발 비용은 여기 2%를 유지하면서 비용 처리하고 있고, 그리고 꾸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조금 저는 걸리더라고요. 여기 중국 연구소가 미국이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어떻게든 중국의 힘은 받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중국은 배제하려고 하는 분위기라서 중국에서 연구했다고 했을 때 이 연구 성공한 이게 미국이 받아줄 수 있을까? 그리고 유럽도 중국에 대해서 조금 배제하는 같은 분위기인데 그러면 중국산은 어디로 수출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값싼 인력이라든지 값싼 노동력, 그 다음에 뭐 중국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의 인재들을 또 영입하려고 하면 중국 연구소를 또 세울 수밖에 없는 현대일렉트릭의 또 입장도 있을 거라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쵸? 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연구소가 여기에 2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상하이였고 하나는 양중법인 개발팀이라고 하는데 제가 중국을 잘 몰라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지분율은 100%라고 하고 있고 배전 핵심 기기라고 했던 4세대 핵심 분야라고 했던 배전 중국이 또 같이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걱정이 되네요. 기껏 연구해서 만들었는데 미국이 안 된다고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같은 아시아에서 돌아야 되나? 매출 및 수주 상황을 보면서 현대일렉트릭이 판매하고 있는 것 중에 1등 효자 상품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고 가실게요. 변압기, 고압 차단기, 배전만 다 통틀어서 전기, 전자 부분 한 가지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수출 부분으로 보시면 2021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면서 수출 부분이 이렇게 증가세를 보이고요. 근데 국내는 같이 가면 좋은데 조금의 하향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매출의 숫자는 점점 플러스가 되고 있더라고요. 재무제표 기대되시죠? 제품군별로 또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여기 전력기기가 1등의 매출 비율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회전기기, 배전기기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래도 20% 가까운 그리고 2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매출 유형으로 보신다고 하면 제품 기타에서 제품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역시 제품 제가 만들었습니다 라고 해서 공급까지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 그러면 기타는 여기서 설치까지 해주는 인력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부품 그쪽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대일렉트릭은 다국적 기업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아주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도 꽉 잡고 있긴 한데 그만큼 또 위험도가 크긴 하겠죠. 그 위험도는 어떻게 관리를 해서 낮추고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 보고 가시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돈 뗄 위험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손실을 충당금 설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충당금은 쉽게 말해서 그냥 비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를 어떻게 관리하냐면 과거 자료에 근거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회사는 이만큼, 이 회사는 이만큼 이렇게 해서 비율을 산정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그냥 투자하지 않습니다. 높은 신용 등급을 가진 곳에서만 투자를 할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고 보증도 서긴 서야 하는데 특수 기타 관계자, 그냥 내가 아는 사람만 보증을 쓰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필요할 때만 꼭 필요하면은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출을 해야 하니까 역시나 환 위험이 있습니다. 주로 통하는 USD, 유로화, 그리고 차이나머니, 일본 돈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다루면서 환율이 정말 변동성이 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면
3년 미만의 선도 거래 계약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선도 거래 계약이라는 게 해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해지 부분은 제가 링크로 걸어 놓을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놨어요. 회사를 운영하려면 내 돈으로 하는 것보다 남의 돈을 역시 빌려야겠죠. 근데 남의 돈도 공짜는 아닙니다. 이자율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자율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위험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면 여기 중간 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자율 스왑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스왑이라는 게 바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자율 스왑, 이자율을 서로 바꾼다. 근데 고정금리에서는 말이 좀 안 되겠죠. 나는 2%인데 얘는 3%예요. 둘 다 같은 고정이면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고정인데 상대방은 변동일 때 말이 달라집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나는 상대방의 변동이 나한테 이득이 될 것 같고 상대방은 나의 고정 비율이 이득이 될 것 같잖아요. 마음이 맞으면은 우리 같이 교환할래요? 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이자율 스왑이라는 것도 미래를 추측을 해서 경제가 이렇게 될 것이다, 금리가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마냥 추측을 하고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재무제표 보고 가시기 전에 자본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혹시 자본금마저 깎아먹는 그런 손실을 내고 있는 회사는 아닌지 두려움이 앞서잖아요. 그것부터 먼저 확인하고 가실게요. 자본금을 보니까 2019년 무상증자를 통해서 785억 원의 자본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무상증자라는 거는 회사가 주주들에게 비율만큼 공짜로 주식을 주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 없다는데 왜 공짜로 주는 걸까요? 첫 번째, 유상증자 후 감사의 의미. 저희 회사를 믿고 또 한 번 더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뜻으로 유상증자 후 며칠 뒤에 무상증자를 진행하곤 합니다. 두 번째, 주가 띄우기. 무상증자를 하면 유통 주식 수가 그만큼 늘어난 거겠죠. 그러면은 비율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합니다. 주주 가치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 늘어난 비율 따라 주가가 좀 하락을 하거든요. 그때 이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들이 매수세에 뛰어들고 주가는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공매도 세력을 물리칠 때 쓰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무상증자를 진행한다. 꼭 기억해 두세요. HD 현대일렉트릭은 여기에 한번 이벤트성으로 무상증자를 했었고 그 후에는 변동 없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주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실까요?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억 6천만 주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발행을 한 주식수는 여기 3,600만 주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비율을 보니까 22.52%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자사주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만큼 크지는 않지만 조금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우리의 경쟁자, 배당 우선 주식, 이거 전환 주식, 상환 주식 모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쟁자가 없다. 마음 놓고 있어도 되겠구나 라고 싶었는데 요 밑에 법이 허용하는 선까지는 우리는 발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사회 의결로 우리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문을 열 수는 있습니다. 문을 잠그진 않았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주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자기 주식은 어떻게 갖고 있었나? 근데 왜 수량이 적나? 라고 보니까 밑에 적혀 있더라고요. 여기 HD 한국조선해양에서 인적 분할에서 나올 때 여기 단수주, 소수점주, 그러니까 비율로 했을 때 정말 적게 갖고 있는 소액 주주들의 주식을 그냥 현금으로 바꿔주는 그런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주식을 합치다 보니까는 여기 54,000주 정도가 나왔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존 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려고 한 그런 진행 사항은 아니고 합병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발생된 자사주구나라고 적혀 있네요. 가장 궁금한 현대일렉트릭의 가계부 자세하게 보고 가시겠습니다.
우선은 봤을 때 유동자산이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금이 두둑해지고 있는 게 보이네요. 증가율은 어떤지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넘어올 때 10.7%의 증가율을 보였고, 그 다음에 23년 넘어올 때 약 2배가 넘는 27.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와, 고간에 현금이 두둑하겠네 라고 생각해서 그럼 현금 비율이 어떨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어디야? 라고 봤더니 조금 아쉽게 재고자산이었습니다. 재고자산이 1등이었고, 그 다음에 매출채권이 2등, 계약자산이 3등, 그 다음에 현금이 4등이었습니다. 계약자산이라고 했을 때 이 계약자산도 언젠가는 두 분류로 나누겠죠. 매출채권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바로 돈을 받아서 현금으로 가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보다 현금이 비중이 좀 낮아가지고 아쉽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재고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는지, 그럼에도 현금이 일시적인 4등인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비율이 2022년에 거의 2배로 늘어나면서 2023년에도 43.1%라고 하는 비중을 보였습니다. 조금 아쉽다. 그쵸? 그리고 현금도 25.3%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2021년도에 23년도로 넘어오면서 8.9%.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현금이 좀 많이 부족하네. 왜냐하면 재고자산도 다 100% 할인 없이 팔리면 좋은데 미리 만들어놨던 게 조금 오래된 버전이라고 한다면 할인을 해서 팔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제값 받고 못 판다 라고 여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고자산의 비율이 좀 높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비유동자산은 유형자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만 해도 66.9%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 2등, 그 다음에 사용권 자산이 3등으로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전형적인 제조업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금이 생각보다 4등이라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럼 부채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부채는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비중은 어떤지 같이 알아보실게요. 1년 안으로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 부분 보고 가실게요. 숫자를 보고 있으면 매입 채무 부분이 조금 숫자가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유동계약 부채에서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줄어들고 여기서는 늘어나고, 그래서 여기가 공동 1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 기타 유동부채라고 하는 이 분야의 이 아이의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주석에서 기타 유동부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혀 있지는 않아가지고 저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채에서 유동부채가 81%를 차지하고 있었고 비유동부채가 19%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보고 나서 당장 갚아야 하는 부채가 좀 비중이 너무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금화가 잘 돼야 될 텐데. 자산 대비 부채 총계가 2023년에 63.7, 그리고 자본이 36.3%의 비율을 보였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비교해 보니까 부채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었고 자본은 반대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의 재무상태표 그림으로 또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요약할게요. 2023년 기준으로 자산 대비 부채가 63.7%를 차지하고 있었고 자본이 36.3%였습니다. 부채 비율이 한 2배 가까이 높아가지고 조금 아쉽더라고요. 자산도 거기서 또 세분해서 나뉘어봤습니다. 유동자산이 67.8%를 구성하고 있었고 비유동자산이 32.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동자산 중에서도 재고자산이 43.1%, 매출채권이 33.5%,
계약 자산이 11.2%, 가장 중요한 현금이 8.9%로 4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부채도 나뉘어봤거든요. 부채의 유동부채가 81%, 비유동부채, 1년 넘어서 갚아야 하는 조금의 기간이 있는 비유동부채가 19% 조금 많이 낮았습니다. 유동부채 중에서는 단기금융이 29.5%, 매입채무가 27.1%, 유동계약부채가 29.9%로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고, 비유동부채에서는 장기금융이 76.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보고 가실게요. 매출액이 2021년에서 2022년 넘어오면서 16.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3년 넘어오면서 28.4%, 무려 20%가 넘었어요. 그래서 성장 중가? 그러면 2019년으로 넘어오는 18년, 17년도 궁금해지더라고요. 2019년에서 20년 넘어올 때는 2.27%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21년으로 넘어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좀 매출이 많이 하락했을까요? 마이너스 0.29%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이때 갖고 있었던 주주들은 정말 마음 아팠겠다. 20%가 넘는 이 증가율을 보이면서 현대일렉트릭만 이렇게 특수를 받은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봐가지고 그럼 상대방 라이벌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해봤더니 같은 단어를 쓰는 LS일렉트릭이 있더라고요. 그쪽 매출도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여기는 LS일렉트릭의 연결 손익계산서거든요. 2021년에서 2022년 넘어올 때 26.6%의 증가율을 보이고 23년으로 넘어올 때는 25.3%, 조금은 하락했지만 그래도 2년 연속으로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똑같이 코로나 하락세 있었을까라고 봤거든요. 여기 보이는 게 여기도 LS인데 2021년, 20년, 19년이에요. 여기에서는 마이너스가 없었습니다. 19년에서 20년 넘어올 때는 현대랑 비슷하게 2%의 증가율이 있었지만 21년으로 넘어올 때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11.1%의 증가율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2023년, 22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20% 이상의 또 증가율을 또 보여줬고요. 혹하는데 증가율은 LS일렉트릭이 이겼지만 또 원가는 현대가 또 잘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있는지 계속 지켜볼게요. 매출 원가 보고 가시겠습니다. 매출 원가가 2021년 86.9%를 보였는데 2023년에서는 77.4%를 보이면서 원가를 계속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잘했구나. 원가 관리 진짜 잘했네 라고 싶었어요. 칭찬해주고 싶었고 판매 관리비도 역시나 큰 하락도 없이 그렇다고 큰 상승도 없이 잘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어떨지 궁금하시죠? 영업이익이 해가 갈수록 훅훅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에서 22년 넘어올 때는 100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고 그 다음에 2023년으로 넘어오면서 영업이익이 11.7%의 비율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증가율은 85.7%. 이것도 역시 대단한 영업이익률을 보였다. 만약에 2019년 이전, 2017년 초기부터 갖고 있었던 주주들 분이라면 이제 좀 마음을 쓸어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기 순이익에서는 2021년에는 마이너스율을 기록을 했지만 2023년에서는 쑥쑥 같이 올라가면서 9.6%라는 단기 순이익까지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경영할 맛이 회사 다닐 맛이 났겠는데요. 부채도 그렇게 치면은 필요한 부채가 아니었나? 유동자산, 재고자산도 향후 계약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닌가? 좀 쌓아놓은 게 아닌가? 주석에 보니까 여기 재고자산 회전율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재고자산이 잘 팔리고 있는지, 현금은 회수 잘 되고 있는지 회전율이랑 회전일수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이 아쉽게도 조금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이게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건데, 회전율 숫자가 점점 낮아지고 있었고, 매출채권은 숫자가 높아지곤 있었지만, 여기 앞자리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지라는 의견을 제가 받고, 그 다음에 매입채권은, 매출채권이랑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앞자리가 변한 만큼 매입채권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회전 일수는 어떨지 또 한번 알아볼게요. 재고자산 회전 일수에 반전은 없었습니다. 130일 만에, 결국엔 130일 만에, 돈으로 환산이 되고, 매출채권은, 낮아지고는 있지만은 매입채권만큼은 낮아지지 않는다. 재고자산을 팔아서 나중에 돈 줄게요 하고 어음이라든지 매출채권 이런 식으로 이제 받잖아요. 기타 채권으로 받으면은 이 매출채권을 다시 주면서 돈 주세요 하는 것보다 우선은 매입처에 돈을 먼저 주고 신뢰를 먼저 쌓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현대일렉트릭 상대처, 매입처는 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결과를 내보면은 HD 현대일렉트릭은 141.9일 만에 돈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현금 순환 주기가 돈이 들어오는 이 날짜가 조금씩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1등하고 매출채권 2등 할 때 알아봤어야 됐어. LS 일렉트릭은 어떤 비율을 보고 있는지, 여기도 돈이 좀 막히는지, 돈 들어오는 이 기간이 같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인 건지 알아볼게요.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도 결국에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현금 순환 주기인데 2023년에 62.8, 2021년에 비해서는 이렇게 같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그럼에 비해 순환 일수는 아주 작다. 100일을 넘어가지 않는다.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얘네들은 매출채권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 둘이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HD 현대일렉트릭의 대손 충당금을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매출채권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산이 들어가 있죠. 2021년 5기를 봤을 때는 16.84, 매출채권으로 봤을 때는 19%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었고, 2023년 7기로 넘어오면서 많이 줄었어요. 14.8%도 있고, 그 다음에 총 13.64%, 많이 줄었다. 하락세를 보였구나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서 HD 일렉트릭은, 현대 일렉트릭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유동자산에서 우리가 재고자산, 매출채권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손 충당금을 이렇게 줄여나가는 것만큼 많이 현금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상대방 라이벌 LS 일렉트릭은 어떨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LS 일렉트릭의 대손 충당금 설정률을 나타내고 있는 표인데요. 매출채권만 그리고 기타 채권을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이것만 딱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율은 7.8%, 그리고 2021년에도 7.8%, 거의 그래도 10% 안으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돈 받아내는 거는 LS가 더 잘하는 것 같죠? 그래도 오늘의 주인공이 현대잖아요. 현대일렉트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매출채권 부분에서 자세하게 또 보고 갈게요. 6개월 이하 이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여기는 단기, 여기부터는 장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 안에 다 받아내야지 1년 이상 넘어가는 거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비중도 6개월 이하가 67.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좀 아쉬운 게 3년 초과가 있거든요. 이게
13.9%를 차지하고 있어요. 1년 초가 이쪽이랑 이렇게 바꾼다면 숫자가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년 초과 부분 어떻게든 잘 받아냈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연결 현금 흐름표 보고 갈게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니까 마이너스거든요. 왜 마이너스지? 영업활동에서 11%의 이득을 올렸고 단기 순이익에서 9%의 이익을 올렸는데 왜 마이너스지? 라고 보니까 여기 조정 항목에서 마이너스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현대일렉트릭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자회사들의 조정 항목까지 이자 낼 거 다 내고 자동이체 통장이라 했잖아요. 돈 줘야 하는 거 다 주다 보니까는 마이너스 이렇게 크게 때려 맞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영업은 잘했는데 매출이 20% 증가율을 보일 만큼 영업도 잘했는데 정작 돈은 잘 받아내지 못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투자 역시 해야 되죠. 공장도 세워야 되니까 땅도 사고 건물도 세워야 되니까 마이너스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 투자해야 되니까 돈 필요하겠죠. 은행에서 돈 빌려주세요. 뭐 투자자님 저희 사채 좀 발행하겠습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해야겠죠.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보니까 전형적인 스타트업이거든요. 스타트업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출 증가율은 성장주인데 현금 흐름은 스타트업이고 그리고 나온 거는 대기업에서 나온 독립된 회사이고 도련님 강하게 키우는데? 배당에 관한 사항 보고 가시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배당 성향은 30% 이상 추진하는 것을 기본 배당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배당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배당할 돈을 가지고 저는 좀 더 투자를 하고 연구개발에 좀 더 힘써가지고 좀 더 높은 성장률, 매출 성장률을 증가율을 보이는 게 더 좋지 않나? 주주들은 배당보다 그 높은 시세 차익으로 투자금 회수하는 걸 원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당은 우량주가 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금 조달하고 있는지 볼게요. 2017년도에 여기 유상증자 해가지고 주주 배정되는 유상증자 해서 모았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서도 유상증자 해서 이렇게 투자금을 모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회사채도 사모, 공모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자금 조달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자율은 5%를 유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나서 증권으로 바꾸는 그런 게 있나라고 봤더니 여기서는 나타나고 있진 않았지만 인수했던 그 자회사가 갖고 있는 그 전환사채가 있더라고요. 현대일렉트릭이 발행한 전환사채라든지 증권으로 그러니까 전환되는 바꿀 수 있는 회사채는 없었습니다. 자회사 거는 있었습니다. 돈 빌려서 어디서 썼나요? 라고 보니까 여기까지는 채무상환 자금으로 썼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죠. 돌려막기. 투자 관련해서는 여기 배터리 구매 대금 결제, 외상값 돈 빌려서 지급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였습니다.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 동반성장 펀드 해가지고 이쪽을 하려고 돈을 빌렸다. 동반성장 펀드가 무엇인가 라고 이게 봤거든요. 동반성장 펀드라는 거는 은행이랑 그리고 기업이랑 함께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을 모아가지고 한 펀드를 만들잖아요. 이 펀드에 있는 금액을 이 기업이 쓰는 게 아니고 여기 협력회사가 있습니다. 기업의 협력회사,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기업이라든지 이렇게 기업이 있겠죠. 그 기업한테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자를 지원을 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때에 한 얼마를 지원을 해주거나 하는 지원 목적으로 만들어진 펀드, 동반 성장 펀드, 혼자 매출을 20% 이상 올리지 않겠다, 함께 같이 크겠습니다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째 보면 좋은 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회계 감사인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3년 연속으로 적정 의견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21년, 2022년에는 1년 법인세를 중점적으로 봤는데 2023년에는 수주품 매출을 조금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역시 매출 20%는 그냥 오른 게 아니야. 어떻게 올랐지? 거짓 아니야? 하고 눈 부릅뜨고 본 거죠. 그리고 단기 중에 적정 의견 외에 감사 의견을 받은 종속회사는 없습니다. 적정 의견 말고 이 회사 불합격입니다.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라고 의견을 받은 종속회사는 없다는 뜻이에요. HD 현대일렉트릭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분류할까? 저는 조금 세모를 주는 게 성장주이면서도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한 번 20%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보였어요. 이게 최소 3번은 저는 지속을 해야지, 연속 3번은 20% 이상을 이뤄야지 진정한 성장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지 배당보다는 시세 차익에 대한 이 큰 기쁨을 주주들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장기적인 목표가 있나요? 네, 저는 봤습니다. 왜냐면 신사업이라든지 계획이 좀 뚜렷하게, 왜냐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투자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상당한 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있나요? 예. 왜냐면 전기가 정말 좀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학, 바이오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당한 기술력 있는 경력자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현대중공업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뭐 그냥 신입만 나왔겠어요? 좋겠지. 제품 혁신에 대한 집중력. 집중력이 있으니까 그만한 매출 증가율을 보였겠지. 그리고 지금 각광을 받는 시기라고 하더라도 각광을 받았겠지. 왜냐하면 기술력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해서 저는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독보적인 제품인가요? 대체 가능한 제품인가요? 저는 여기서 대체 가능한 제품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라이벌도 있고 라이벌도 만만찮게 좋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체 가능한 제품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전력회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대체 가능한 제품이다 라고 봤습니다. 기업이 전체적으로 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이익을 창출하는 다른 부분이 있나요? 저는 X라고 봤습니다. 왜냐면 제품이랑 기타 매출에서 우리 먼저 봤잖아요. 그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기타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발전할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율이 낮았고, 그리고 제품 부분이 너무 높았고 다 내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품, 그리고 상품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전기, 뭐 고압기, 변압기 뭐 다 포함해가지고 한 분야로 딱 나타냈다는 것도 조금은 대체 가능한 이익을 여기서 못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너무 편향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 좀 치우쳐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고의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저는 세모라고 봤습니다.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을 보면 평균 근속 연수가 4.7입니다. 남자는 5.1로 조금 높은 반면에 여자가 3.4로 좀 낮더라고요. 2023년이면 6년의 기간이 있는 건데 그동안에 3.4, 그러면 절반은 여자들은 나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회사인가요? 아니요.
공시를 통해서 내부자 매수를 봤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신규 선임이라 가지고 한 10주 정말 소량으로 사는 게 있었고, 대부분이 우리 사주조합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주식 인출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많았고, 그 주식 수량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 계좌로 쉽게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팔지 않을까, 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장내 매수를 통해서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은 거의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내부자가 매수하고 있다, 이거는 X를 쳤습니다. 주주 친화적인 회사인가요? 예. 아직 배당 줄 때도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배당 주고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자사주 매입 계획만 없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것만 없을 뿐이지 배당은 잘 하겠구나. 여기 나중에 배당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이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5에서 10년 뒤에도 유망한 회사일까요? 네. AI 산업이 어떻게 클지 아무도 가늠하지 못할 겁니다. 정말 수조 원의 돈을 들인 만큼 더 커질 거다. 제2의 그 인터넷 버블닷컴이 있었겠지만 인터넷이 정말 사람들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그게 된 것처럼, 산업 분야가 된 것처럼 AI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로봇 분야 아니면은 챗 GPT 같은 분야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가지치듯이 다 발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제일 필요한 게 저는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했고,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려면 이 전자기기, 전력 부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나만 세우냐, 국가만 세우냐? 그게 아니고 모든 기업이 각자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기업도 정말 많은데, 그러면은 가지지 못한 기업은 그 플랫폼 사업에 데이터 센터를 빌려서 사용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플랫폼 기업도 정말 크게 세우겠지? 라고 생각해서 5에서 10년은 정말 유망한 산업 분야, HD 현대일렉트릭도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알부자의 선택은, 제 선택은 보류입니다. 저는 매출 증가율이 한 3년, 5년 정도는 20% 이상을 유지하는 거를 본다면은 정말 적극 매수, 부채가 좀 많더라도 적극 매수할 자신은 있는데, 저는 이제 물들어 왔다 생각하기 때문에 선뜻 사기에는 조금 많이 고민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입니다.